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브스의 2025년 3월 26일 기사인데요. 제목이 포병은 여전히 왕이고 우크라이나가 자주포를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투 손실을 확인해 보니까 총 전투 손실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 수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드론이 필수적인 자산이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 과도해 보이는 이 수치가요, 실질적으로는 자주포의 부족과 포탄의 절약으로 발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뽐뿌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오릭스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자주포와 견인포를 합쳐서 총 735문의 포병 전력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월 수치로 따져보면 월 평균 20문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릭스라는 게 오픈소스로 나와진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월 20문의 포병 전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포병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수치보다 많은 포병 전력을 공급해야지 전쟁이 지속 가능할 겁니다. 포브스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생산 가능한 자주포의 생산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국방산업위원회 임원에 따르면 매달 우크라이나가 40문의 보흐다나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수치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20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돼서 지금 더블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흐다나라는 게요,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에게 붙는 전통적인 이름인데요, 우크라이나어로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포병 전력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주포는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에 초도 배치가 되었고요. 155mm 포탄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40에서 최대 60km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 생산 수치를 보면요, 아까 월 20문을 잃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포병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매달 40문이면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해외의 다른 자주포의 생산량과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이 생산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키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 월 40문의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수치와 비등비등해진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이세르, 세자르 자주포가 월 8문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M109 팔라딘 A7이 월 4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포의 명가 독일이 PGH-2000이 월 0.5문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적은 수치죠, 다른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리고 기사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살짝 시간이 지난 자료 같긴 한데요, 연 60문 정도 전후로 해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국은 K9을 월 5문 정도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이 기업들에서 나온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용 수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통계로 살펴보니 월 20문의 포병 전력을 잃고 있는데 이제는 40문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포병 전력을 사용한 전투에서 효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포병의 전력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량의 포병 전력 투입 능력은 여전히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정찰 드론으로 적을 탐지한 후에 FPV 드론이나 포병 전력을 이용해서 타격하는 방법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이 절대적으로 대세라고 했다면 자폭 드론을 활용한 이 공격을 지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무리 드론이 편리하게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해도요, 결국은 이 화력을 포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포탄의 큰 탄두를 드론이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포탄은 전파 방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비용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포탄만 준비된다면 뭐 저렴할 수 있다, 이런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포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쟁의 핵심은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 작전, 특히 강습 작전에서는 이 포병 전력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점령을 하려면 결국 보병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보병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병력을 결국 밀어내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지만 포탄 크기의 제한 때문에 적군의 병력을 밀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드론의 한계성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차시브야르 지역의 탈환에서도 이 포병 전력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점령을 해야 되는 이 전장에서는 드론이 아직 포병 전력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뺏고 빼앗기는 이 전쟁을 지속하려면 열쇠는 결국 포병 전력의 생산력입니다. 2022년 전쟁 초기에 이 전쟁이 누구도 3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드린 점령지를 뺏고 빼앗기는 전장에서 대규모 화력전은 여전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화력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병 전력, 즉 포대와 포탄을 생산하는 이 능력이 전쟁 지속의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적인 포병 전력에 방해를 하는 또 주요 요인이 뭐냐? 드론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포병 전력 못지않게 드론 대응 시스템 또한 잘 갖춰져야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